안녕하세요, 허인쌤입니다. 보충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공부를 하면서 운율과 심상에 대한 이론은 공부를 했는데 그 뒤에 예제작품을 살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제작품 해설을 이번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17쪽 펼쳐주시면 확인 1번 해가지고 시조 몇 수 보이죠? 그게 이제 고1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조 작품들인데 왜 하필 시조냐? 우리 전통적인 노래, 그것도 우리 전통적인 운율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음보 노래, 그래서 시조를 골라봤어요. 우리 전통적인 그 운율감이라고 한다면 고려가요, 시조 요런 것들이 있는데 고려가요가 대부분 상음보고요. 그 다음 시조, 민요 요런 것들은 대체로 사음보격인 노래가 많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시조 몇 수를 골라봤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시조 작품들이에요. 제일 먼저 사육신, 수양대군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가 모시던 임금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모의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처형당한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의 운율에 따라서 읽어주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사음보로 읽어내고 있어요. 초장 일단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여기서 복례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신선들이 모여 산다는 전설상의 산 이름 하나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금강산의 여름 이름이에요. 금강산은 사계절마다 이름이 하나씩 따로따로 붙어 있는데요. 봄에는 금강, 여름에는 복례, 가을에는 풍악, 겨울에는 개골산. 왜 개골이냐? 개굴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모두 개자에다 뼈골자, 즉 나뭇잎 다 떨어지고 뼈다귀만 납니다. 바위하고 나무만 있다 이래가지고 나무줄기만 있다 해가지고서는 개골산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복례산, 금강산이라고 하든 아니면 전설상의 산이라고 하든 거기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되어이셔. 낙낙장송 일단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고요. 길쭉하게. 낙낙장송은 뭐냐면 가지가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가지가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 바로 그 소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지조절개 하나 적어주시고. 백설이 만 건곤할제. 자, 백설 세모 쳐주시고요. 요 백설은 바로 수양일파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요. 백설 밑에다가 수양일파 적어주시고.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찰 만자입니다. 건곤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고요. 즉 온 세상에 수양일파가 가득 찼을 때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독야청청, 나 홀로 푸르고 푸르리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독야청청에다 네모 쳐주시고요. 그게 핵심어죠.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물론 지조, 절개를 나타내는 상징은 낙낙장송이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크게 대조의 원리가 보이는 거죠. 낙낙장송은 지조절개를 상징, 백설은 이제 수양일파를 상징. 그래가지고 대조의 원리가 사용됐다는 것이지요. 됐고요. 그래서 나 혼자 라고 하더라도 나는 지조와 절개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노래. 자, 두 번째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순이라는 양반의 노래인데 조선 초기죠. 임진왜란 나기 전이니까. 어쨌든 관리로서 이름도 났었고, 그리고 문학 작품도 몇 작품 남겼습니다. 유명한 면왕정가라고 하는 가사작품도 남겼고요. 또 시조도 두어 편 잘 알려진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애쓰고 애써서 초려삼간 지어내니. 초려삼간, 이 초려라는 단어 어디서 봤을까? 우리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아갈 때 3번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초려가 그 다른 말로 초당, 초가, 초려라는 말. 일단 초가집 할 때 초가가 있고 초당이 있고 또 촉이 있고, 이 초자는 풀초자입니다. 풀로 지은 집 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띠풀 모라고 해가지고 모, 이런 말도 쓰죠. 전부 다 이제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고전에서 그렇게 나타나죠. 초가집 3칸을 지어내니 자기는 욕심 안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자세를 보여준다 해가지고 거기 지어내니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안분지족. 안분지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 자기 분수에 편안함을 느끼며 만족함을 안다 이런 얘기고요. 안빈낙도 가난함에 편안함을 느끼고, 글쎄 가난함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 다음 낙도 도를 즐긴다 이런 뜻. 가난함에도 편안함을 느끼며 도를 즐김 이런 뜻입니다. 잠시 영상 스톱 시켜놓고 한자성어 해설해드리는 거 메모를 해두세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적어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3칸 지었는데 나 1칸, 달 1칸에 청풍 1칸 맡겨두고 라는 말은 맡겨두고 라는 뜻이에요. 그럼 1칸씩 다 들어찼네. 내가 1칸, 달이 1칸, 청풍이 1칸. 그래 나는 집안에 들어있다 쳐. 달도 지방처럼 마구 들락날락 하려면 창문을 열어놓고 뭐 어쩌고 하면 되겠지. 문을 크게 열어놓고 달빛 맞아가면서 바람도 시원하게. 좀 허술하게 지어진 집 같다. 그 다음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강산은 워낙 엄청나니까 그거를 집안에 다 들여놓을 수가 없잖아. 둘러두고 보리라. 참 이 구절 재밌는 구절이에요. 일단 적어봅시다. 둘러두고 보리라. 옆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첫째, 주객전도의 표현이야. 주객전도라는 것은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주와 객이, 그쵸? 전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자기가 집을 먼저 짓고 나서 자연을 삥 둘러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지가 무슨 조물주야? 그게 아니죠. 자연 속에 지가 폭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집을 지은 거지. 그런데 꼭 자기가 집을 먼저 짓고 자연을 둘러쳐 놓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지요? 그 다음 그렇게 자연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한다? 무라일체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 자연, 아는 나. 그러니까 이게 주관과 객관. 자신이 주체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객관적인 현실, 그걸 다 전부 다 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무라일체의 경지. 근데 이게 무라일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주객일체라는 말도 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물심일여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연과 물심일체가 물심일여. 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다. 이런 이야기지요. 강사는 드릴 데가 없으니까 나 둘러두고 보겠다 해가지고 두 가지, 마지막 종장에서 두 가지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작품도 문제작인데요.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에다 밑줄 쫙 쳐주시고요. 첫 번째 특성, 동짓달이니까 밤이 가장 길 때란 말이야. 긴 밤. 그 다음 동짓달이니까 추울 때란 말이죠. 동지가 양력으로 12월 22일, 23일 이때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추울 때죠. 추움, 차가움.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지. 그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 구절이 그 초장이 말입니다. 이 시조의 초장이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구절이에요. 뭐냐면 일단 옆에다 화살표 하시고 적어보세요. 뭐냐?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형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형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을 뭐 했다? 만져볼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베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처럼 표현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했다.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요런 뜻이에요. 적어두세요.
동짓달 기나기 맘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춘풍 이불,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 뭉쳐가지고 넣어놨다가 춘풍 이불, 일단 거기다 밑줄 한번 쫙 쳐주시고요. 왜 밑줄을 쳤느냐, 요거 따뜻함이거든. 그럼 따뜻하다는 측면에서 위에 있었던 동짓달 기나긴 밤, 차가움과 대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따뜻함과 대조 짱 요렇게 맛 화살표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자, 어른님 오신 날 밤에다가는 또 역시 밑줄. 왜? 요거는 짧게 느껴지는 밤이거든. 느껴지는 밤. 왜? 님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거지. 영원히 길게 오래오래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나 짧은 밤이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또 뭐랑 대조야? 요 긴 밤과 대조죠. 짠짠. 또 역시 대조 표시 두 가지 측면.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무슨 말이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은 자기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긴 밤인데 너무너무 추우면서도, 옆구리가 시리잖아. 추우면서도 길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그 긴 시간을 뚝 잘라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님이 오시면 짧게 느껴지는 밤 거기에다 뒤에다 붙여서 길게 늘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이거 뭐야? 불가능한 상황 설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 작품 특징 정리해주세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 밤을 잘라가지고 짧게 느껴지는 밤에다가 붙인다는 거 아니야. 무진장 길게 느껴지도록.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해서 여기도 대조의 원리가 두 가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긴 밤과 짧게 느껴지는 밤, 차가운 밤과 따뜻한 이불. 정리되셨을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잠시 대기. 칠판 지우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도 황진이 시조네요.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야. 청사는 내 뜻, 녹수는 님의 정. 그런데 녹수는 저렇게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성가. 여기서 이제 청산과 녹수의 대조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내 마음은 청산과 같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근데 님의 정은 저 계곡물처럼 푸른 물처럼 흘러가 버린다, 변한다, 이거지. 변할성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종장에서 이제 뭐예요? 정신승리가 나타나는 거지. 저 떠나는 저 님도 나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저렇게 울면서 가지 않니? 왜? 계곡물 절절절절절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니까 그걸 보고서 저 님도 나랑 헤어지는 게 싫어서 저렇게 울면서 가고 있구나.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예요 가난 거, 이랬습니다. 여기도 대조의 원리. 청산은 불변, 녹수는 변심.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지? 청산은 불변, 녹수는 변심.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법을 썼어요. 녹수도 청산을 못 잊는다 해가지고 말이지. 울면서 가는 거. 울어예요 했는데, 울어예요 할 때 그 예다라는 표현이 고전에서 말입니다. 예다만 있는 게 아니라 니다.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녀다, 녜다. 이 표현이 전부 다 현대국어로 따지면 살아가다, 지나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살아가다. 아, 여기다가는 괄호 치는 게 낫겠다. 살아가다 또는 지나가다. 어쨌든 고고고 이 뜻인데, 울어내요 하니까 울면서 지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울면서 가는 거.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도 대조의 원리. 청산과 녹수. 그 다음 홍랑이라는 기생, 관가에 딸린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멋진 사또님이 오신 거야. 최경창이라고 신임 사또가. 그래서 둘이 또 불꽃 사랑이 또 텄네.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뭐 하여간 임기 동안 무진장 서로
사랑이 깊어진 거지요. 최경창은 이 홍랑을 아끼고 홍랑은 또 이런 분 안 계시다 해가지고서는 엄청난 사랑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사또는 임기가 있잖아. 떠나가야 되잖아. 임기가 다 되면. 나라의 명을 받고 왔던 관리인데 떠나가는 날 이 시조를 읊어줬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임 사또는, 아니 그 이제 구관 사또지, 최경창은 떠나고 신임 사또가 왔는데 거기서 이 홍랑은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릅니다. 뭐냐면 신임 사또가 와서 내 미모에 반해가지고 나보고 수청을 들라고 하면 난 어쩔 수 없이 관리, 그것도 사또님의 명이니까 수청을 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안 되지. 왜? 나의 님은 최경창, 구관사또, 전임사또밖에 없거든.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면 선택을 받지 않으려고 칼로 얼굴에 상처를 냈다고 해요. 깊숙하게. 살벌하다. 그지? 그렇게 뜻을 신임사또에게 알렸으니 신임사또도 무섭잖아. 그런 여자를,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무사히 지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관기, 기생명부에서 빠지니까 허락을 얻어가지고 최경창을 찾아왔다 그래. 한양으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최경창이 마침 또 병에 걸렸네. 그래가지고 병간호를 한참 하고 어쨌든 간에 돌아가실 때까지, 최경창 그 양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홍랑이라는 기생이 죽고 나서 최경창의 후손들이, 이분은 비록 천출, 즉 기생 출신이지만 우린 할머님으로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선산에 묘까지 만들어드리고 제사를 모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대단한 기생입니다. 홍랑. 봅시다. 맷버들. 이 맷버들이라고 하는 거 참 희한한 식물인데요.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치? 뭐 옛날에는 흔했지. 특이한 식물인데 뭐냐면 가지를 뚝 꺾어가지고 땅에다 푹 꽂으면 새로운 뿌리가 나서 거기서 나무가 자라는 거야. 그런 나무가 몇 종 있어요. 이 맷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쌀이나무, 뭐, 그 다음에 두릅나무, 뭐 이런 종류들. 아, 참, 그 화분, 그 저기 뭐냐, 화원에서 파는 조그만 그 화분에 심어서 파는 그 다육이들 있잖아. 걔네들도 그렇게 생존력이 강해. 이파리나 똑 떼가지고 땅에다 그렇게 딱, 흙에다 딱 꽂아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자라요. 진짜 대단한. 물론, 그보다 더 독한 인간들도 있죠. 그걸 말려주기지. 물 한 번 안 줘가지고. 맷버들이 그런 그 식물인데, 그 한 가지를 꺾어주면서 사또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봐봐요. 맷버들, 그럼 이 맷버들이 자신의 연정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적어보세요. 사랑의 마음, 맷버들 밑에다가. 사랑의 마음, 가려 꺾어, 갈해가 이제 가려, 골라, 초이스해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대. 여기 보내노라 님의 손대에서 도치가 일어났어요. 보내노라 님에게 요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돼. 해석 뭐라고 했어요? 님에게. 의손대가 에게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를 선생님들은 함정으로 밑줄 쫙 그어놓고 다음 중 현대국어 해석이 잘못된 것은 해놓고선 선택지에다가 님의 손에 요런 식으로 함정을 깔아놓죠. 근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어설프게 공부했던 학생들 죄 틀리거든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님의 손에가 아니라 님에게예요. 같이 적어놓으세요. 님에게. 옆에다가 님의 손에 써놓고 X표. 그리고 도치 보내노라 님에게. 님에게 보내노라. 이래야지 정상하냐. 문장 성분 순서가. 그래서 맷버들 가려 꺾어 님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보소서. 그리고 밤비에 새잎이 곧 나거든. 자, 새잎 역시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 새잎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연정, 사랑의 마음이죠. 내 마음은 거기에서 이파리가 돋아나듯이 계속 새롭게 돋아날 것이다.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잖아. 새잎 밑에다가도 사랑의 마음, 새잎 꽃 나거든 날인가도 날 본 것처럼 여겨주소서. 이런 말이지요. 자, 지금 사음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시조. 그 다음 윤선도의 시조네요. 만흥이라는 시조인데, 이게 이제 귀양을 갔다가 귀양에서 풀려나가지고서 잠시 귀양지 근처, 왜냐면 그 귀양지가 너무나도 풍경이 좋고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귀양을 갔다가 나오면서도 그 근처에서 지내면서 지은 시조라고 그래요. 물론 고향 근처죠. 그러니까 또 그랬겠지만, 거기다가 이 양반은 한술 더 떠서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윤선도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하인만 500여 명이 넘었더래. 하인만. 그럼 본 식구랑 하인이랑 다 합치면 어마어마했겠지. 거기다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잖아. 그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하루 세 끼 밥해 먹는다고 쳐봐. 얼마만한 곡식이 필요했겠어. 근데 그게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도 재산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관료들, 양반들 그냥 벼슬자리 하나에 목매달고 이거 아니면 우리 식구, 우리 가문 죽는다. 이거에 매달리고 살던 그 벼슬아치한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습니까? 이 양반은 아쉬울 게 없어. 벼슬 그만둔다고 해도 먹고 살까 충분하거든. 거기다 글재주도 있고 머리도 명석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니까 천재급이란 말이야. 그러던 양반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임금한테 옳은 소리 틱틱 해대는 거야. 보통 신하들 같으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통촉해 주십시오.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없어. 그냥 툭툭 던지는 거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 양반이 귀향을, 이 작품 짓기 전에 귀향을 간 것도 웃기게 갔어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포위가 돼 있었잖아. 근데 이 양반 고향은 어디냐면 전남 강진이거든. 근데 고향에 가가지고 피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신하들, 남한산성에서 인조랑 같이 고생했던 다른 신하들이 탄핵을 했어. 왜? 곁에서 임금님 안 모셨냐고. 아니 포위당했는데 그걸 뚫고서 남한산성 기어 올라오라고? 말이 돼? 근데 하여간 귀향 갔다가 풀려나오면서 이 노래를 지은 거야. 이 노래 지금 앞부분만 실어놨는데요. 연시조거든요. 즉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시조 몇 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노래인데 맨 뒤에 가면 임금까지 디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요. 앞부분에서 자기 귀향 보냈던 신하들에게 약간 쓴소리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조예요. 보세요 한번.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너네들은 이런 거 못하지? 나는 먹고 살 만한 거 다 있어가지고 이러고도 잘 살고 있어. 아주. 그러면 열받지 있는 사람들.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 나머지 여남은 일, 열 넘는 일들. 그 남은 여남은 일 밑줄 쫙 쳐주시고 부귀영화 또는 벼슬과 같은 세속적인 일들. 우리는 퉁쳐가지고 세속적인 일들 요렇게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벼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귀 등등등 다 필요 없어. 이미 부귀 이루고 있거든.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서리법. 이것도 역시 안빈낙도라고 쓰고 싶지만 이 사람은 절대로 빈이라는 글자와는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빈? 이 사람 가난함에도 도를 질기 편안함 아니야. 부자라니까. 안빈낙도 못 써 여기다가. 부러워할 것이 있겠느냐. 일단 서리법. 나 부러워할 거 없어. 이미 돈 많어. 벼슬 안 해도 먹고 살아. 재산도 계속 불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귀양 보냈던 신하들은 그 벼슬 감투 하나에 그냥 온 가문이 매달려가지고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거 잃을까봐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얼마나 편하겠어,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수 갑니다. 잔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이 산이 결국 또 자연이죠.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거기서 님이 오다 했을 때 그거 해석 조심하셔야 돼요. 양보절로 님이 온다 한들 이런 말입니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근데 여기서 님이 누굴까? 그래, 이성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님이랄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에 님 하면 대부분 임금이거든. 근데 임금이라고 안 썼단 말이야. 님이 온다 한들. 야, 임금이 여기 올 리도 없겠지만 고향 땅 전남 강진까지 임금이 올 리도 없겠지만 또 내가 찾아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네, 님이 와도 별로 안 반가워. 난 저 산 자연 바라보는 게 더 좋아. 디스죠.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나 차라리 저 산 보는 게 낫다. 저 산은 나에게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여기서 진짜 무라일체의 경지가 나오고. 아, 무라일체가 별거야. 다시 한번 무라일체 적어주시고, 무라일체와 같은 뜻, 아까 물심이려도 있었고 그다음 주객일체도 있었고, 그죠?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요래가지고 일단 시조 작품들 몇 작품 살펴봤네요. 또 다른 작품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